네, 뛰어난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의 시선, 오늘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프로의 시선이 머문 첫 번째 섹터 어딜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쉬어가는 가운데 첫 번째 섹터는 바로 조선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순항은 이미 시작된 걸까요? 오늘장 상승 움직임 타고 있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쪽까지 그 매기가 확산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태근 팀장님께서 주목하셨어요. 오늘 일단 시세가 좋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신 이유는? 시세에 있나요? 올해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들어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받는 상황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선주가 견조하게 현재 상승 흐름이 좀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좀 길게 봐야 될 섹터라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뭐 장기 관점에서 정말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는 한번 이제 장기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조선주 같은 흑자전은 기대감을 해서 주가가 많이 갈 것처럼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는데. 해조 이방원.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상승폭이 생각만큼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작년 말 같은 게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흑자 전환됐었지만은 이 흑자 전환이 소위 말하는 이제 큰 폭의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 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 좀 부족해서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확실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원가의 부담이 되는 요인도 좀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작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어요. 네, 작년에는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했던 네네. 주가였는데 올해는 달라졌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일단 조명받고 있는 게 유가 상승이잖아요, 네네네. 정 팀장님. 네. 유가가 반등하면서 이제 100달러 하반기에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 감산 이야기로 이렇게 80달러 목전까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공급 쪽의 이슈는 우리가 예견이 됐다. 네. 그럼 이제 수요 쪽으로는 중국 쪽으로도 수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요 생각하면 100달러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뭐 중국 쪽 영향도 있다라고 봐요. 보는데 그러니까 유가에 영향을 준 요인 중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더 우선적으로 영향을 좀 받고 있느냐는 저는 보게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중국보다는 저는 러시아 쪽이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급 키가 더 크다. 네네.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이 유가가 작년에 뭐 130달러까지 갔던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너무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2020년대 마이너스 유가 갔었잖아요. 네. 유가 갔다가 그게 결국엔 또 100달러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왔었냐면은 암묵적으로 사우디와 러시아가 손을 잡고 그때 당시에 석유 가격을 유가를 올리게 되면서 그때 유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80달러 돌파가 됐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되게 되면서 130달러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80달러까지 가기 전까지 사우디의 러시아 역할이 있었고 그 이상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이 미쳤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유가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80달러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중국적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러시아에 대한 이슈가 유가에 계속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의 유가는 중국적 요인보다는 아무래도 러시아 요인이 좀 크다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제 유가가 80에서 100달러 선에서 계속해서 그 박스권 흐름이 나올 거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80달러 선을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100달러는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대가 반영된 숫자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공급 쪽의 이슈를 봤을 때 80달러의 유지 영향력, 지속성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이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 지금 보면 조선주가 오늘 잘 가기는 해요. 그런데 조선 4사 안에서는 주가가 조금씩 위치가 다르더라고요. 일단 실적 먼저 내놨던 삼성중공업은 워낙 움직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갔잖아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바닥권에서 너무 나 홀로 답답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주가 차별화의 핵심은 뭐예요? 우선 그 업황에 대해서 실적 기반 턴어라운드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는 기업, 이게 삼성중공업이고 그다음에 체질 개선이죠. 기존에 들었던 비용 같은 경우 뭐 자본 비용이든 그런 비용의 요소들을 이제 인수를 통해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체질 개선이겠고요. 그런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키포인트는
업황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뭐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죠. 그런데 이 가파른 같은 경우가 좀 덜해진 구간입니다. 기울기가. 네. 그랬을 때는 대표적으로 강했던 업종 내 종목, 현대미포조선의 키포인트는 컨테이너선 수주입니다. 그런데 이 수주 같은 경우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상해 운임 지수라든지 기타 운임 지수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좀 뒤늦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시각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열세 구간에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유가 반등 같은 경우와 더해져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 가격과 주가가 좀 연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관계수가 높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 가격 추이를 함께 체크를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은 살펴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 흐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답답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주가 차별화의 이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선주가 올해는 선별 수주하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건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네. 이 이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 다만 중국 쪽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이런 공격들, 그리고 나아가서 인력난에 대한 뉴스도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흐름들은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지. 중국은 LNG선 대량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쳐내지는 못하고요. 이게 생산에 대해서 실제 수주를 받고 나서 생산이 나오고 그 주기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수율이라고 하죠. 배의 수율 같은 경우도 특정 수율 이상에 맞추면 이게 운항은 가능한데 그 컨디션 같은 경우에 질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각에서는 과거부터 조선에 대한 업종의 리스크가 중국이 따라온다, 그런 점에서 부각이 되어 왔는데 뭐 벌크선이라든지 그런 쪽은 내어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낮고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런데 LNG 같은 경우는 아직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년, 3년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고, 실제 주요 선주사 그리스라든지 이쪽의 발주를 보면 중국 쪽에는 크게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아예 타이트하게 수요가 집중이 됐을 때 그런 경우에 한두 척 정도의 발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 뒤쪽 같은 경우 조선업종 놓고 봤을 때는 뭐 전체적인 지금의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식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뭐 60일선, 200일선 이런 주기처럼 조선업종은 더 큰 주기를 사이클. 그리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업황은 어느 정도 피크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걸 놓고 주식시장을 볼 필요가 있겠죠. 고민의 시기.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사이클의 움직임 안에서 과연 우리가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쪽으로 어느 정도의 배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리스크 요인에 있어서는 중국은 크게 우려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감하시는지 궁금하고 네. 그럼 조선주의 상방을 막는 지금 잠재적인 리스크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악재 요인은 이제 원가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배를 건조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들, 이게 얼마만큼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만 그 악평을 좀 하자면은 이 가격 문제를 보게 되면 중국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안전적으로 보게 되면 LNG선은 우리나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수주가 중국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길게 보면 2026년까지 이미 도크가 다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안 받아주다 보니까 대신 그 수요가 지금 중국 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쪽 수주는 뺏기가 정말 쉬워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LNG선 수주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고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2017년인가 2018년도에 그 호주의 글래드스토너가 시험 운항을 하다가 태평양에서 멈춰버렸어요. 그게 중국 후둥 중화조선에서 만든 배였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버리는데 중요한 건 이게 배가 혹시라도 사고 날까 봐 아무도 위험해서 인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있어.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뭐 때문에 배가 고장인지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아이고. 그리고 난 뒤부터 우리나라 쪽 LNG선이 다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아까 우리 이성우 이사님께 말씀하셨듯이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덴서 같이 소위 말해 물에만 띄우면 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 경쟁이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LNG선 같이 부가가치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쪽으로 중국 쪽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 쪽에 도크가 비게 된다라면은 그건 다시 빼주기 정말 쉬워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지금 LNG 운반선이지만 이제 LNG 추진선이란지 벙커선이란지
친환경 문제 때문에 또 수주 들어올 게 너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LNG 추진선까지 그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도 문제 없고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돈 되는 수주를 많이 받고 있지만 말 그대로 돈 되는 수주가 돈 되는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인력난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안 떨어지다 보니까 후판 가격을 계속 철강업체들이 인상을 하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적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부의 적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면 예, 비용 문제만. 조선주는 오. 더 큰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죠. 오, 근데 알겠습니다. 증권사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좋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와서는 조금 식어버린 게 좋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만큼의 정말 수익성이 마련이 안 되고 보여요. 있는지 그거를 일단 증권사도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은 아마 증권사에서 조선주 확 뛰어가지고 수급이 확 들어갈 거예요. 오, 알겠습니다. 확인 이후에는 주가 탄력 더 강하다. 그럼 아직 확인 작업인지 이성웅 이사님, 오늘 조선 4사보다 기자재는 더 강하거든요. 네. 상승률만 봤을 땐 성광밴드나 휴스틸, 한국카본, 태광 다 너무 강해요. 네. 이쪽은 그냥 조선 영향 받으면서 전방산업 탓으로 오늘 이렇게 더 강한 건가요? 아니면 소외됐다가 더 이런 탄력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러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예, 조선업 긴 사이클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해서 대응이 어렵고 저도 좀 약한 분야기는 해요. 그다음에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 딱 4분기 실적 기점에 맞춰서 숫자의 확인에 더해져서 그다음에 뒤에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수주의 주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런 강세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게 시장에 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어려운 주식이긴 합니다. 네. 이쪽이 더 매력적이지는 않아요? 매력이라고 하면은 밀고 당기기 식으로 같아요. 조선주가 강하면은 여기서 바닥에 반등 나오면은 기자재도 조금 더 키워서 반등이 나오고 그런 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금 팀장님께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제 숫자를 확인하면 폭발적으로 수급이 더 집중될 수 있다. 그 안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탑픽이 어딘가요? 이 과거의 데자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대중공업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매력적인 건 네. 혹시 증권사에서 조선 ETF를 만들게 된다면 차라리 조선 ETF를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ETF. 하나로 조선 해운 ETF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HMM이라든지 페노션같이 해운주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게 안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조선만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조선 ETF 상품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선주 중에서는 조금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일단 탑픽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흑자 전환된 부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어찌보면 재무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당연히 대장주 역할을 한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 진짜 많이 못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까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을 같이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예, 이성웅 예. 이사님 힘 좀 실어드리게 되면은 이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형 선박 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에서 건조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짧아요. 지금 우리 보통 말하는 그 대형 선박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반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조금은 먼저 앞서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앞서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조선 3사가 안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키맞추기 작업이 눈높이 작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좀 밀린 부분인데 아마 조선 3사가 돌아서게 된다면 탄력을 보게 된다면 미포조선이 좀 더 잘 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질문도 뭐였죠?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현대중공업이 네. 너무 바닥권에 있는데 혹시 이유 있는 네. 하락은 아니었는지 걱정되면서 어느 정도까지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정말 싸다면. 제가 너무 집중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까먹어버려가지고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게 현대중공업도 작년에 주가 좀 앞서갔어요. MSCI 편입 이런 네, 이슈가 있었잖아요. 수급 그러면서 이슈로. 작년에 3월달, 4월에 주가가 16만 원까지 먼저 갔었거든요. 네. 요거는 본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갔다라기보다는 MSCI 이슈라는 그런 수급 요인적인 네. 요인 때문에 먼저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조선 3사가 돌아서주게 된다면 같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작년에 좀 주가 오버싱된 부분들에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 주가를 15만 원 정도 보고 있는 높게 상황입니다. 좀 보시네요. 높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좀 길게 보고 있거든요.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은 10만 8천 원에서 11만 3천 원, 손절가는 1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15만 원까지 여력 보셨고요. 올해를 놓고 봤을 때 천천히 이 시간 인내와 함께 네네. 좀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자. 그리고 앞서서 현대중공업이라는 탑픽에 앞서서 조선업을 다 좋게 보셔서요. ETF 투자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오늘 장 조금은 심심했던 장에서 프로의 시선이 머문 두 번째 섹터는 어딜까요? 네, 음식료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조금씩 주목받는 몇몇 종목들이 아마 눈에 띄셨을 거예요. 오늘도 오리온이라든지 삼양식품이라든지 롯데칠성 몇몇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로 다시 이쪽에 대한 관심을 끄는 핵심은 뭘까? 이 이사님께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쪽이 왜 보이셨을까요? 우선 4분기 실적 시즌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들이 대체로 많이 들어가죠. 음식료주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이 대표적으로 많이 책정이 돼 있는 기업이고 4분기 같은 경우가 좀 비수기 형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의 차별화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종목별로.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료 업종을 다시금 한번 짚고 가는 이유는 롯데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상황이고 우리가 그 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치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적을 보고 다음 스텝들을 보는 거죠. 1분기, 네. 2분기 이 정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1분기, 2분기 단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강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1분기, 2분기 실적은 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실적의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추려놓으면 주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4분기가 비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잘한 종목들은 1분기, 2분기까지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 힌트의 핵심을 여쭤볼게요. 보니까 농심이라든지 오리오, 롯데칠성 말씀하신 기업들은 지금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핵심이 뭐였어요? 이번 4분기 호실적? 우선 대표적으로 오리온은 월별 데이터 발표를 해요. 네, 월별 데이터 발표를 하는데 우선 베트남이라든지 이쪽군으로 데이터가 월별로 계속 올라왔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근데 러시아의 수치를 보고 시장에서 고민을 했던 건 과연 이게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밀어낸 게 아닐까, 확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가격의 인상 같은 경우는 확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볼륨이 확 커졌거든요.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추이 같은 경우 오리온 기준으로는 월별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보시면 되겠고 네. 나머지 삼양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농심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 대해서 실제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이렇게 나가는 섹터에서 동일하게 볼륨이 늘어난 거예요. 가격 인상 수출이. 부분도 더해진 거죠. 네네. 그다음에 제품 같은 경우가 기존 메인 제품에서 일부 신제품 같은 경우가 함께 팔려 나가면서 매출에 대한 허들 같은 경우가 연간으로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넘어섰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비용 중심의 기업들 같은 경우 음식료는 대표적으로 원재료를 가지고 오다 그렇죠. 보니까 네. 비용 중심의 기업의 주가 상승의 속도의 키포인트는 매출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 점을 우리 생각하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예전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던 그 시각을 조금은 벗어나서 적어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각 종목들 이번에 매출 레버리지 발생하는 구간의 종목은 추리고 살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키워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오늘 분위기가 안 좋은 음식료 쪽도 개별적으로 여쭤볼게요. 정 네. 팀장님, CJ 프레시웨이 오늘 갭락으로 출발해서 8% 밀립니다. 실적이 너무 아쉬웠다. 목표가 5만 원까지 낮춰 잡으면서 증권가에서 굉장히 좀 악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실적 안 나왔는지 이대로 흐름 더 레벨 다운 되나요? 일단은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에서 시장에 노출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부분이 앞으로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날 것인가 길어질 것인가 네.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에 단발성으로 끝이 났다라면은 주가 이렇게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안 좋다. 네네. 이렇게 일단 개파락 출발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난 뒤에 낙폭이 확대가 된다라는 건 이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낙폭이 좀 확대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건 외식 수요 부진. 우리가 CJ 프레시웨이 네. 같은 경우에는 외식 외식 사업을 되게 브랜드가 많이 하잖아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 한번 반영을 해보자고요. 저도 아까 이성우 기자님 먹는 거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말이 많으셨는데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식 그러니까 뭐 치킨이라든지 뭐 중식이라든지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은 좋아하지만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돈 주고 사 먹기엔 조금 애매한데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외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라서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한 15,000원에 먹을 수 있는데 이게 갑자기 25,000원이 네네. 됐다. 그쵸. 25,000원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아끼게 25,000원 된다는 주고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꼭 25,000원 먹어야 돼? 이런 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3번 먹고 2번 먹게 되는 거고 5번 먹고 3번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격을 고스란히 누가 받고 있냐면 CJ 프레시웨이가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네. 심리에서 외식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단발 사이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음식료 업체 대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건 거기서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현대 그린푸드라든지 동원 F&B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도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외식 수요와 관련해서는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체크를 하자. 당장 우리 지갑 사정 때문에 네네. 고려를 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럼 앞서 이성우 이사님이 네. 얘기하셨던 부분을 여쭤볼게요. 네. 원재료 이야기하시면서 매출 레버리지 극대화될 종목 네네. 보자 하셨는데 이제 뭐 설탕 가격이 크게 치솟았다. 네네. 작년만큼 식량 가격 지수가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건 아닌데 네. 설탕 가격은 웬만한 한식이 이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지. 된다라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사례도 보게 되면 원가 비용 부담이 된 얘기를 하게 되면서 라면도 그렇고 지금 라면이 보니까 1,000원, 1,200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편의점 가서 2+1 아니면 잘 안 사는데 정말 TMI 잡고 정말 죄송해요. 2+1 아니면 저는 안 사게 되는데. 체감할 수 있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근데 이게 계속해서 라면 그러니까 작년에 어쨌든 이 원가 부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 올렸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설탕 가격의 상승이 조금 전에 그 외식 수요도 말씀했지만 단발성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아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물가 억제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이 원당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 핑계로 그러니까 원당 가격 인상을 빌미로 시도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답변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가격 인상, 그러니까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승률을 열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류 쪽이요. 사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주정 주류 업체들 사실 우리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돌아서게 되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하이트젤로는 또 비대면 때 굉장히 잘 가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런 흐름들은 올해에는 그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까? 우선 우리가 제품에 대한 판매도 있는데 실제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고 시장이 열렸을 때는 점유율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같이 올라와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차입이라든지 비용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기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안 했는데 한 번 더 시각을 확장을 해보면 신제품의 출시를 통해서 뭐 주류업체 중에서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판매를 늘려나가는 단계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실적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제품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시각이 시장의 예상이라 하면은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기업들을 볼 게 아니라 새롭게 제품을 통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늘려나가는 기업, 그런 기업을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챙겨봐야 됩니다. 점유율의 확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픽 여쭤보기 전에 앞서서 남양유업이 지금 신고가 쓰잖아요. 이거 개별 이슈긴 합니다. 한행컴퍼니와 함께 소송전 지속되고 있는데 오너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배구조와 관련돼서 개편 이슈 받는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목은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최근에는 이게 또 트렌드다 보니까 네, 시장의 중심에선 좀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그 중심이 기업의 체력을 개편한다고 하면은 그 점을 따져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유업에 있어서는 조금 변동성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가겠습니다. 실적 매출 레버리지 큰 종목으로 가져오셨겠죠? 네. 탑픽 누군가요? 롯데칠성이에요. 네, 롯데칠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탄산에 대한 우리의 취향 변화, 제로 탄산 그 부분이 시장 점유율 확산이 있겠고 예. 소주 같은 경우가 증류 쪽으로 넘어가는 흐름, 브랜드 세로라든지 이런 쪽이 실제 판매에 대한 수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MZ 세대들이 좀 예. 선호를 한다. 좋아하세요, 이사님도? 저는 네 좋아합니다. 트렌드에 네. 얼맞으시네요. 그렇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은 좀 저도 주가에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실제 생활에 대한 투자까지 가능하다는 점이고 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650억 정도예요. 현재 시가총액이 1조 5,821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료 정도의 밸류를 대입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음식료 중에서 윗단의 매출 레버리지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을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는 17만 1,000원입니다. 현재가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이 정도 가격에서는 매매로 대입을 해도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20만 5천 원인데 이 가격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1분기, 2분기에 체력을 대입했을 때 1차적으로 상승 가능한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성장주 쪽으로 매기가 돌더라도 방어주인 음식료 쪽으로 실적만 좋으면 재평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네, 왜냐하면 실적의 성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네. 방어주 안에서도 성장까지 더해질 수 있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네. 좀 이 부분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20만 5천 원. 작년에 5월에도 좀 주가가 튀어 올랐는데 이 가격대까지의 여력 보셨고요. 실적과 함께 주목받아야 할 시점에 왔다. 롯데칠성으로 토픽 정리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태근 팀장,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